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이천에서 떡집을 운영하는 60대 할머니예요. 저는 사실 이런데 사연을 보낼 사람이 못 됩니다. 남 앞에 나서는 걸 워낙 싫어하는 성격이라서요. 혼자 사연을 들으면서 다들 무슨 사연이 저리 많나 혀를 찼던 게 바로 저예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 제가 이러고 있네요. 사실 지난 몇 달간 있었던 이 일을 누군가한테 털어놓지 않으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혼자 부여잡고 있기에는 너무 크고 그렇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다 말할 수도 없는 이야기라서요. 아직도 이걸 다 말해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말하는 내내 손이 떨릴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도 혹시 저 같은 경험이 있는 분이 계신다면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해서 용기를 냈어요. 저는 평생을 이천에서 자랐어요. 부잣집은 아니었는데 뭐 그렇다고 아주 어렵지도 않은 평범한 집안이었죠. 어릴 때부터 어머니 일손을 도왔고 그게 몸에 배서인지 지금도 가만히 앉아있질 못해요. 손에 늘 뭔가를 쥐고 있어야 마음이 편한 사람이죠. 그러다 26에 소개로 남편을 만났어요. 무뚝뚝하고 말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상하게 싫지 않았어요. 둘이 맨손으로 시작해서 작은 떡집 하나를 차렸고 거기서 딸 하나 낳아서 키웠어요. 크게 잘 살진 못했어도 불행하지도 않았던 삶이었죠. 그러다 남편은 8년 전에 먼저 갔어요.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더니 그걸로 끝이었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마음의 준비라는 걸 전혀 못하고 보냈어요. 눈뜨고 잠들 때까지 항상 옆에 있던 사람이 그렇게 가고 나니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크던지. 그건 진짜 겪어보기 전엔 모를 일이더라고요. 그렇게 저 혼자 남았어요. 남은 건 떡집이랑 딸뿐이었죠. 그러다 한 3년 전쯤 딸이 남자친구를 사귄다는 걸 눈치로 알고 있었어요. 뭔가 들떠 있고 핸드폰도 자꾸 보고 물어보려고 벼르고 있었는데 딸이 말하기도 전에 남자친구가 먼저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어느 날 말도 없이 사위가 혼자 떡집으로 찾아왔는데 꾸벅 인사를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 수진이 남자친구입니다. 먼저 인사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서요. 그 말 한마디에 잠깐 멍했어요. 요즘 세상에 이런 청년이 다 있나 싶어서요. 근데 그날 사위가 온 걸 딸도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혼자 결정하고 온 거죠. 근데 오히려 저는 그 상황이 나쁘지 않았어요. 제가 그날 차를 한 잔 내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딱 보아하니 사위는 말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니었어요. 하는 말마다 군더더기가 없달까요? 쓸데없는 말로 분위기를 채우려 하지 않고 필요한 말만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 뒤로도 딸이랑 오며 가며 저한테 꼭 인사를 했어요. 그렇게 1년쯤 지나 둘이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크게 반대하지 않았어요. 잘 산다 못 산다 부모님이 뭐 하는지 그런 조건보다 사람 됨됨이가 먼저라 생각하는 사람이라서요. 그동안 봐왔던 인상이 결정적이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도 사위는 늘 어딘가 불편해 보였어요. 특히 가족 얘기만 나오면 말을 돌렸어요. 처음엔 저도 눈치를 못 챘는데 몇 번 반복되니까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때 돌아가셨어도 부모님께 인사라도 하러 가야 하는 건 아니냐 하면 딴 얘기로 넘어갔어요. 또 결혼식 때도 사위 쪽 하객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 모습이 좀 쓸쓸해 보였는데 사위가 워낙 담담하니까 제가 더 얘기를 꺼내기가 어려웠어요. 가족 없는 사람한테 자꾸 그 말을 꺼내 건드리는 게 상처가 될 것 같았어요. 그게 나중에 전혀 다른 이유였다는 걸 알게 됐지만요. 딸이 임신 넉 달째 되던 무렵이었어요. 사위가 갑자기 군대를 간다고 했어요. 저는 처음에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30살 남자가 갑자기 입대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사실 사위가 결혼 전에 군대 문제로 한번 홍역을 치렀다고는 들었어요. 딸 말로는 예전에 허리 쪽에 문제가 있어서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받았는데
복무를 마치기 전에 서류 처리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했어요. 딸도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사위가 그냥 행정적으로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다고만 하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가 보다 했어요. 요즘 군 행정 문제로 골치 아픈 사람들 얘기가 종종 들리기도 했고 딱히 숨기는 기색도 없었으니까요. 사위가 평소에 말을 아끼는 사람이긴 해도 됨됨이를 봐온 게 있어서 이상한 구석이 있는 사람은 아닌 걸 믿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한동안은 그 얘기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어요. 딸도 크게 신경 쓰는 것 같지 않았고 저도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딸이 임신 소식을 알려오고 한두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집안이 기쁨으로 들떠 있었고 저도 슬슬 손주 맞을 준비를 해야겠다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했죠. 그런데 사위만 갈수록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올 때마다 뭔가를 혼자 끌어안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제가 물어봐도 별일 없다고만 하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사위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딸한테 먼저 한 게 아니라 저한테 먼저 온 거예요. 장모님,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입대 문제가 다시 불거졌어요. 알고 보니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던 기간에 복무기간이 제대로 인정이 안 된 거였어요. 사위 쪽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몇 년에 걸쳐서 행정 절차를 밟아왔는데 결론이 결국 현역 입대로 났다는 거였어요. 본인 잘못이 아니라 행정 처리 과정의 오류였지만 최종 결과는 바꿀 수가 없었던 거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자네 실수도 아니고 행정 처리가 잘못된 거면 법적으로 처리할 방법은 없는 거야? 그 말에 사위가 잠깐 쓴웃음을 짓더라고요. 저도 억울하죠. 근데 해봤자 질 거래요. 어쩌겠어요. 그 한마디에 얼마나 오랜 시간 혼자서 이 문제를 안고 있었는지가 느껴졌어요.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안 됐다는 거잖아요. 저도 더 할 말이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시기였어요. 딸 배가 점점 불러오는 시점에 입영 날짜가 잡힌 거니까요. 저는 딸 생각에 속이 탔고 사위는 그게 미안했던 거예요. 표정에서 다 보였어요. 그래도 이젠 피할 수 없다니 보내는 수밖에 없었죠. 또 저나 딸보다도 사위 심정이 오죽할까 싶어서 저도 그 이상은 안 물었어요. 그렇게 입대 전날이 됐어요. 그래도 밥 한 끼는 제대로 먹여보내야겠다 싶어서 아침부터 백숙을 삶았어요. 닭을 손질하면서도 왜인지 모르게 손이 좀 무거웠어요. 계속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 딱 꼬집어 말을 못하겠는 그런 느낌이요. 셋이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데 딸이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갑자기 오래된 앨범을 꺼내 들고 나왔어요. 당신 이거 봤어? 우리 엄마 젊었을 때 사진 볼래? 엄마 진짜 예뻤다. 앨범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넘기기 시작했는데 저는 별 생각 없이 국물을 떠먹으면서 간을 맞추고 있었어요. 제 젊은 시절 사진부터 시작해 결혼식 사진, 딸 돌 사진까지 나와서 추억에 잠겨 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사위가 조용해진 거예요. 숟가락까지 내려놓고 앨범 한쪽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제가 20대 초반에 찍은 사진이 있는 페이지였어요. 이천 장터 근처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때 제가 22살이었나 3살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이게 장모님 젊었을 때인가요? 목소리가 좀 달라진 것 같았어요. 저는 그냥 웃으면서 멋쩍게 대답했어요. 아유 그래. 참 그때가 언제야? 한참 됐네. 그런데 사위가 그 뒤로도 계속 저한테만 이것저것 물었어요. 여긴 어디예요? 이천이에요? 장터 근처인가요? 젊을 때 여기 자주 가셨어요? 그때 딸은 닭고기 발라먹느라 바빴고 저는 사위가 왜 사진 배경을 저렇게 집요하게 묻나 싶었어요. 장소가 어디냐? 자주 갔냐? 언제 찍은 거냐? 사진 속 저를 보는 건지 배경을 보는 건지 모를 눈빛이었어요. 좀 이상하다는 느낌은 들었는데 그때는 저한테 점수라도 따려고 하는 거겠지 했어요. 만삭인 아내를 두고 입대하려니 미안하기도 했을 거고요. 그렇게 밥을 다 먹고 나서 사위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허리를 깊게 숙이며 인사를 했죠.
장모님, 우리 수진이 잘 부탁드립니다. 근데 그 눈빛이 이상했어요. 뭔가 무너지기 직전 같은 눈빛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군대 가는 남자의 마음이 저렇겠거니 했죠. 저도 별말 안 하고 사위 어깨를 쓸어줬죠. 처음 한 달은 그나마 괜찮았어요. 짧게나마 문자가 왔으니까요. 훈련 중이라 길게 연락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었는데 그래도 살아있다는 신호가 오니까 딸도 버텼어요. 저도 딸 걱정을 조금 내려놓고 있었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딸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전화를 하면 받긴 받는데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한 번씩 가게에 들러 점심이라도 먹곤 했거든요. 어느 때부터인가 통 안 나오는 거예요. 가게 나오라고 하면 핑계가 생겼어요. 나 요즘 잠이 너무 많아져서 낮에도 자꾸 졸려. 임신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매번 그 말이 반복되니까 뭔가 이상하다 싶었죠. 그러다 어느 날 불쑥 딸 집에 찾아갔어요. 그날은 무슨 생각이었는지 뭔가 이끌리듯이 그냥 갔어요. 초인종을 누르고 한참 만에 딸이 나왔어요. 절 보더니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 가게는 어쩌고? 그냥 요즘 통 얼굴을 못 본 것 같아서. 들어갔더니 거실이 어수선했어요. 소파에 담요가 뭉쳐져 있고 테이블 위에 다 마신 주스팩이 몇 개 올려져 있었어요. 냉장고를 열었더니 안에 제대로 된 음식이 없었어요. 주스, 요구르트, 먹다 남긴 것들, 지난번에 제가 담아다 놓은 반찬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너 계속 밥을 이렇게 먹고 있었어? 그냥 귀찮아서 요즘 입맛이 없어. 딸이 소파에 앉아 담요를 끌어당겼어요. 그 모습이 꼭 뭔가를 감추려는 것처럼 보였죠. 저는 부엌에서 있는 재료 긁어 모아서 일단 국이라도 끓이기 시작했어요. 손을 움직이면서도 계속 딸 눈치를 봤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보고 있는데 그 눈이 어딘가 먼 데를 보고 있었어요.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텅 빈 눈으로요. 밥을 차려서 딸 앞에 내밀었어요. 먹어 얼른. 딸이 숟가락을 들긴 들었는데 두세 번 뜨다가 멈췄어요. 입맛이 없는 게 아니라 먹을 기운 자체가 없어 보였어요. 수진아, 무슨 일 있어? 입맛 없다고 안 먹으면 안 돼. 못 먹겠어. 짧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전 그 순간은 더 안 물었어요. 이게 억지로 끌어낸다고 될 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요. 그러다 밥 먹고 나서 설거지를 하는데 등 뒤에서 딸이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소리도 없었어요. 훌쩍이는 소리도 없이 그냥 흐느끼는 거예요. 제가 돌아보니 딸이 식탁에 팔을 올리고 얼굴을 묻고 있었어요. 어깨까지 떨리고 있었죠. 저는 설거지를 멈추고 딸 옆에 앉았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등에 손을 올려놓고 그냥 기다렸어요. 한참 있다가 딸이 얼굴을 들었는데 눈이 엉망이었어요. 뭔가가 한꺼번에 쏟아진 듯 했어요. 엄마, 나 무서워. 혹시 그 사람이 나 버리고 간 걸까?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딸이 그 말을 2달 동안 혼자 삼키고 있었던 거예요. 사위가 연락이 안 된다는 사실을 어쩌면 버려진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을 그 몸으로 혼자 끌어안고 있었던 거예요. 저한테 말했다가 엄마가 사위를 나쁘게 볼까봐 혹시나 괜한 걱정을 끼칠까봐 혼자 버텨온 거였어요. 그걸 왜 이제 말해? 언제부터야? 1달 넘었어. 편지 보냈는데 반송됐어. 전화도 해봤는데 확인이 안 된대. 전 그 말 듣는 순간 뭔가 서늘한 느낌이 왔어요. 단순히 연락이 뜸한 게 아니라 반송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건 엄연히 다른 문제니까요. 딸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처음엔 훈련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 근데 너무 길어지는 거야. 근데 어디다 물어봐야 할지도 모르겠고 내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가기도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진 거야.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딸 손을 잡았어요. 너무 차가웠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으로 시간을 때우고
무서운 생각을 혼자 누르고 있었으니 그럴 수밖에요. 그때 속에서 뭔가가 끓어올랐어요. 이런 상황을 만든 사위한테 분통이 터졌죠. 그렇다고 입대한 사위를 찾아가 화를 낼 수도 없고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물어볼 데도 없었어요. 답답한 마음에 몇 번 떡집에 같이 왔던 사위 친구한테 연락을 했어요. 최근에 우리 사위하고 연락한 적이 있어요? 저도 요즘 연락이 잘 안 돼요. 근데 군대 간다는 것도 좀 이상하다 했어요, 그 나이에. 이 말을 듣는 순간 전 결심이 섰어요. 내가 직접 찾아가서 봐야겠다고요. 딸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엄마가 찾아볼게, 걱정 마. 딸이 불안한 눈으로 저를 봤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딸 눈에 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그 눈빛을 똑바로 보면서 다시 한번 말했어요. 내가 찾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일찍 딸한테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딸이 이러는 거예요. 나랑 같이 가. 처음엔 저도 망설였어요. 임신 중이라 무리하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같이 가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말려봤는데도 소용없었어요. 저를 닮아서 한번 마음 먹으면 꺾이는 법이 없는 애니까요. 결국 같이 사위 군부대 주소를 들고 강원도로 향했어요. 시외버스를 탔는데 버스가 출발하자마자 딸이 창가 쪽으로 몸을 기울이더니 창밖만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요. 저도 안 했어요. 딸 배가 불러서 좌석이 좁아 보였는데 그 모습이 자꾸 눈에 밟혔어요. 2시간 넘게 달렸을까요? 시내를 벗어나니 산이 점점 깊어졌어요.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이 제가 사는 곳이랑은 달랐어요. 고요하고 어딘지 모르게 막막했어요. 버스 안이 따뜻했는데도 자꾸 한기가 느껴졌어요. 가슴 한쪽이 내내 무겁더라고요. 터미널에 내려서 주소를 보고 다시 이동했어요. 산 중턱에 있는 부대였는데 올라가는 길이 좁고 너무 가팔랐어요. 딸은 배 때문에 걸음이 느렸고 저는 딸 팔을 잡고 천천히 올라갔어요. 서로 아무 말 없이 걷는데 딸이 가끔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몇 분을 걸었더니 그제야 부대 정문이 보였어요. 철제 차단기가 내려져 있었고 정복을 입은 경비병이 서 있었어요.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걸어갔어요. 안녕하세요. 여기 복무 중인 김상우 이병 면회 왔는데요. 경비병이 절 보더니 잠깐 뭔가를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명단을 보는 건지 어딘가에 연락을 하는 건지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니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 사이에 딸을 봤어요. 딸이 입술을 꼭 다물고 정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이 배 위에 올라가 있었어요. 긴장된 마음을 그렇게라도 달래는 것 같았죠. 얼마 뒤 경비병이 다시 나왔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장모예요. 박정혜고요. 우리 사위 면회 왔습니다. 김상우 이병이요. 경비병이 다시 뭔가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저를 봤어요. 죄송한데요. 그런 분은 안 계십니다. 전 그 말을 듣고 한 박자 멈췄어요. 잘못 들은 건가 싶어서요. 아니, 다시 확인해 주세요. 김상우 이병 이번에 입대했어요. 확인했는데 명단에 없습니다. 목소리가 바뀌지 않았어요. 저는 당황했어요. 명단에 없다는 게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가 안 됐어요. 행정 오류인가, 부대를 잘못 찾아온 건가,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그때 딸이 가방을 열었어요. 사위가 입대 전에 남기고 간 서류를 꺼내서 내밀었어요. 여기 이 부대 주소 맞는데 보세요. 이 서류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경비병이 서류를 받아서 봤어요. 표정이 변하지 않았어요. 본부에 한 번 더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저랑 딸은 정문 앞에 서서 기다렸어요. 차단기 너머로 부대 안이 보였는데 군인들이 뭔가 이동하는 게 보였어요. 저는 그 안 어딘가에 사위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가 아니면 정말로 없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가 그러다가 정신을 잡았어요. 아직 모르는 거다. 한참 만에 군복 입은 사람이 나왔어요. 계급장이 달려 있었는데 장교였어요. 서류를 손에 들고 있었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누굴 찾으신다고요? 저는 다시 한번 침착하게 그동안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사위가 이 부대로 입대했는데 2달 가까이 연락이 두절됐다고. 그리고 지금 딸이 임신 중이라 걱정이 돼 왔다고요. 장교가 서류를 훑어보더니 말했어요. 저희 부대에 해당 인원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주소 보면 이 부대잖아요. 제가 확인했는데 명단이 없습니다. 전산으로도 확인했고요. 말투가 단호했어요. 더 이상 이야기할 의사가 없다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뭔가 더 말해야 할 것 같은데 할 말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 딸이 무너졌어요. 갑자기 무릎이 꺾이듯이 그 자리에 쪼그려 앉는 거예요. 배를 두 손으로 감싸쥐고 고개를 숙이고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났어요. 그냥 어깨만 떨렸어요. 저는 딸 옆에 쪼그려 앉았어요. 등에 손을 올렸어요. 장교도 경비병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딸을 이렇게 세우면서 저는 속에서 뭔가가 단단하게 굳는 걸 느꼈어요. 분노였어요. 근데 그게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어요. 공포도 섞여 있었어요. 도대체 사위는 어디에 가 있는 건지, 왜 이 부대에 없는 건지, 그럼 그 사람은 지금까지 딸한테 무슨 짓을 한 건지. 장교한테 한마디를 더 하려다가 참았어요. 여기서 목소리를 높인다고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요. 겨우 딸 팔을 잡고 정문을 등졌어요. 내려오는 길이 올라올 때보다 훨씬 길게 느껴졌어요. 딸이 제 팔에 매달리다시피 걸었어요. 한참을 걸어와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서 딸을 벤치에 앉혔어요. 저는 그 옆에 앉아서 먼 산을 봤어요. 이건 단순한 착오가 아니었어요. 사위는 처음부터 이 부대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어디 있는 건지, 왜 거짓말을 한 건지 직접 찾아내야 했어요. 저는 딸 손을 꼭 쥐고 속으로 다짐했어요. 네 놈이 어디 있든 찾아낸다. 집으로 돌아와서 딸을 침대에 눕혔어요. 딸이 눈을 감았는데 지쳐 있더라고요. 강원도까지 새벽부터 다녀온 것도 그렇고 그 정문에서 들은 말이 충격이었겠죠. 저는 딸이 잠든 길을 기다렸다가 조용히 안방으로 갔어요. 사위 짐이 거기 있었거든요. 입대하면서 두고 간 거예요. 딸이 아마 혼자선 이 짐을 못 뒤졌을 거예요. 열어보는 게 무서웠을 거거든요. 혹시라도 뭔가 나올까 봐. 근데 저는 달랐어요. 무서워도 봐야 했어요. 맨 처음으로 사위 가방부터 열었어요. 옷가지들을 꺼내놓는데 가방 안쪽 지퍼주머니에 뭔가가 들어있었어요. 손이 닿자마자 종이 재질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꺼내보니 작은 봉투더라고요. 봉투 자체가 낡아 있었어요. 그 안에 보니 사진이 2장 들어있었어요. 첫 번째 사진을 꺼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다름 아닌 제 사진이었어요. 입대 전날 밤 딸이 꺼내온 앨범, 그 안에 있던 제 20대 초반 사진이었어요. 그 사진을 사위가 말도 없이 갖고 간 거예요. 왜 이게 여기 있지? 처음엔 섬뜩했어요.
장모 사진을 몰래 챙겨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이상한 사람인 건가, 내가 뭔가 잘못 본 건가, 갑자기 여러 생각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그러다가 봉투 안에 한 장 더 있는 그 사진을 꺼냈어요. 중년 남자와 어린 사위가 함께 찍힌 사진이었어요. 사위가 아마 10살도 채 안 돼 보였어요. 그 남자가 사위 손을 잡고 있었는데 두 사람 다 웃고 있진 않았어요. 그냥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남자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근데 어딘가 낯설지 않더라고요. 분명히 본 적이 있는 얼굴 같은데 어디서 봤는지가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사진이 오래돼서 화질도 좋지 않았고요. 남자 얼굴을 더 가까이 보니 눈매나 코, 입, 뭔가 걸리는 게 있는데 잡히지 않았어요. 사진 뒷면을 뒤집었어요. 그런데 글씨가 있었어요. 손글씨였는데 많이 발해 있었어요. 상우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그걸 읽는데 가슴 어딘가가 서늘해졌어요. 이 사진이 얼마나 오래된 건지 전에 사위가 한 번도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는데 이걸 얼마나 오랫동안 갖고 다녔는지. 미안하단 말 한마디를 사진 뒤에 남긴 아버지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도 모르는 집안 문제가 있었나. 저는 두 사진을 손에 들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 안방문이 열려 있었어요. 거실에서 딸이 자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조용히 문을 닫고 그냥 딸한텐 오래된 사진이 있었다고 얼버무리기로 했어요. 뭔가를 더 알기 전까지는 말할 수 없었어요. 뭘 알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약해질 대로 약해진 딸 마음을 괜히 흔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다음에 본 건 통장이었어요. 사위 명의로 된 통장 내역을 펼쳤어요. 몇 달치를 쭉 훑어 내려갔더니 이상한 게 눈에 들어왔어요. 매달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이 이체되고 있었어요. 받는 사람 이름을 봤어요. 한승길. 그 이름이 사위의 통장에 적혀 있는 순간 눈앞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40년 동안 혼자 삼켜온 이름이었어요. 근데 이름만으론 확신할 수 없었어요.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으란 법이 없으니까요. 더 찾아봐야 했어요. 저는 통장을 덮고 사위 짐을 한 번 더 뒤지기로 했어요. 그때 거실에서 딸이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사진 2장을 접어 제 주머니에 넣고 통장을 덮었어요. 그리고 화장실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어요. 거울 앞에 섰는데 얼굴이 글쎄 하얗게 떠 있더라고요. 손까지 떨리고요. 손을 쥐었다 폈는데 자꾸 오므라들었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사진을 다시 꺼냈어요. 제 사진과 그 남자 사진을 나란히 들고 봤어요. 사위가 여태 이 사진 2장을 같은 봉투에 넣어서 갖고 다녔어요. 제 사진을 이 사람한테 가져가려 하던 건 아닐까. 그리고 그 아버지가 한승길이라면.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완성되는 순간 저는 변기 뚜껑을 내리고 그 위에 그냥 주저앉았어요. 이쯤에서 오래된 이야기를 꺼내야 할 것 같네요.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제가 하는 말들이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요. 40년 넘게 입 밖에 꺼낸 적 없는 이야기예요. 그때가 22살이던 해 겨울이었어요. 이천 장터에 심부름을 갔다가 발이 미끄러졌어요. 겨울이라 땅이 얼어 있었거든요. 장바구니를 들고 걷다가 그냥 쭈그려졌어요. 바닥이 차가웠고 일어나려는데 손이 잘 안 잡혔어요. 그때 제 앞에 손 하나가 내려왔어요. 괜찮아요?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또래 남자였어요. 제가 손을 잡고 일어났는데 그 사람이 장바구니를 집어들어서 털어주더라고요. 그러고는 괜찮냐고 한 번 더 물었어요. 별것 아닌 일이었는데 그 눈빛이 이상하게 오래 기억됐어요. 그 사람 이름이 한승길이었어요.
알고 보니 그는 이 동네 사람이 아니었어요. 일 때문에 잠깐 머물고 있다고 했는데 가진 건 많지 않아 보였죠. 입고 있는 것도 수수했고 사는 것도 넉넉하지 않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말투는 참 반듯했어요. 쓸데없는 말을 안 했고 하는 말이 거짓이 없었어요. 처음엔 그냥 몇 번 마주친 게 전부였어요. 그러다 어느 날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어디 가냐고. 그냥 그렇게 시작됐어요. 넉 달을 만났어요. 당연히 몰래였어요. 그 시절에 집안 허락 없이 만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틈을 냈어요. 장터 한 바퀴를 걸을 때도 잠깐 어디 앉아서 이야기할 때도 그 시간이 그렇게 좋았어요. 승길 씨는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과묵함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함께 있는 것 자체가 편했거든요. 그 사람 앞에서만큼은 뭔가를 꾸밀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저로 있어도 됐거든요. 그게 제가 그 사람을 좋아했던 이유예요. 그러다 어머니한테 들킨 건 가을이 끝날 무렵이었어요. 제가 어떻게 됐는지, 어머니를 어떻게 아셨는지는 아직도 몰라요. 워낙 동네가 좁았으니까 누군가는 봤겠죠. 어쨌든 어머니가 아셨고 집이 발칵 뒤집혔어요. 그 당시 어머니가 얼마나 화가 나셨냐면 저한테 소리를 지르시는 분이 아닌데 그날은 소리를 지르셨어요. 저런 빈털터리한테 시집가서 같이 굶어줄게? 집 밖에 나갈 생각 마라. 그 한마디였어요. 승기 씨를 내쫓고 저를 방에 가뒀어요. 열쇠를 채운 건 아니었지만 나갈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눈이 무서웠거든요. 그리고 제가 나갔다가 그 사람한텐 무슨 일이 생길까봐 그게 더 무서웠어요. 며칠을 그렇게 있었어요. 승기 씨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른 채로요. 그러다 어느 날 새벽에 자려고 누워있는데 창문 쪽에서 작은 소리가 났어요. 돌이 날아온 거예요. 창문이 깨지는 소리. 저는 벌떡 일어나서 창을 열었어요. 고개를 내미니까 마당 아래 승길 씨가 있었어요. 나와 빨리! 그 순간 전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무서웠냐고요? 솔직히 무섭긴 했죠. 그런데 그보다 더 강한 게 있었어요. 지금 저 사람이랑 안 가면 평생 후회한다라는 느낌이요. 그래서 저는 신발을 들고 담을 넘었어요. 아무 계획도 없었고 어디로 갈지도 몰랐죠. 그냥 이 사람이랑 같이 어디든 가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골목을 빠져나왔는데 동네를 채 벗어나기도 전이었어요. 앞에 삼촌들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미리 눈치를 챘는지 아니면 누군가 신호를 보냈는지 삼촌들이 이미 거기 나와 있던 거예요. 새벽에 길목을 막고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는데 그게 뭔지 어두워서 처음엔 몰랐어요. 어딜 가려고? 큰 삼촌 말투가 차가웠어요. 근데 그건 질문이 아니었어요. 그때 승길 씨가 제 손을 놓지 않은 채로 앞으로 나섰어요. 저 정혜 씨 좋아합니다. 떳떳하게 만나고 싶어요.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습니다. 큰 삼촌이 비웃듯이 받아쳤어요. 떳떳? 남의 집 딸 데리고 튀는 게 떳떳한 거야? 네가 무슨 재주로 행복하게 해줄 건데? 승길 씨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는 말없이 손만 꼭 쥐었어요. 그때 둘째 삼촌이 옆으로 돌아서 우리 앞을 막아섰어요. 가긴 어딜 가? 넌 빨리 집에 들어가고 비켜. 그 순간이었어요. 큰 삼촌이 승길 씨한테 다가갔어요. 승길 씨는 저를 지키겠다는 생각에 물러서지 않았어요. 저를 뒤로 밀어내면서 앞에 섰어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지금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삼촌들이 승길이를 밀치고 넘어뜨렸는데 길가에 돌이 있었어요. 승길 씨가 그 위로 넘어지면서 비명을 질렀어요. 제가 달려가려고 했는데 누군가 제 팔을 잡았어요. 승길 씨! 승길이가 일어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일어나질 못했어요. 다리를 짚고 일어서려는데 한쪽 다리가 제대로 버텨주질 않는 거예요. 넘어질 때 돌에 세게 부딪힌 거였어요.
큰삼촌이 그 위에 서서 내려다봤어요. 이제 됐지? 얌전히 꺼져. 너 더 버티면 병신 된다. 승길 씨가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서려고 했어요. 한 번, 두 번, 다리가 말을 안 들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나요, 저 사람 다쳤잖아요. 발버둥을 쳤는데 소용없었어요. 끌려가면서 뒤를 봤더니 승길 씨가 다리를 짚고 간신히 몸을 일으키면서 저를 봤어요.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아파서인지 다른 이유에서인지 그런데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원망이 아니었어요. 뭔가를 체념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저를 마지막이라 예감했는지 하염없이 바라봤어요. 그게 우리의 마지막이었어요. 그 뒤로 시간이 지나서 부모님 소개로 남편을 만났고 결혼을 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 멍하니 있다 보면 그 새벽이 떠올랐어요. 땅을 짚고 일어서면서 절 바라보던 그 눈빛, 그 죄책감이 얼마나 컸는지 평생 그 이름을 입 밖에 낼 수가 없었어요. 한승길, 그 이름이 사위 통장에 적혀 있던 거예요. 저는 화장실 바닥에 등을 대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딸은 아직 자고 있었어요. 배를 감싸진 채로 잠들어 있었는데 아까보다는 얼굴이 좀 풀려 있었어요. 저는 딸 옆에 잠깐 앉았다가 다시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통장에서 그 이름을 봤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했어요. 뭔가 더 있을 것 같았어요. 사위짐을 더 꼼꼼하게 뒤지기 시작했어요. 옷가지 사이, 가방 안쪽, 서랍 속에 두고 간 물건들. 그러다 가방 맨 아래쪽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어요. 여러 번 물에 젖었다 마른 것처럼 울퉁불퉁했어요. 이 안을 펼쳐보니 날짜랑 메모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거기에 병원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강원도 정선에 있는 병원, 그리고 그 옆에 진료 날짜, 약 이름, 검사 수치 같은 것들이 꼼꼼하게 기록돼 있었어요. 누군가의 병원 일정을 사위가 대신 관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몇 장 더 넘기다가 메모 한 줄이 눈에 들어왔어요. 정선 어느 마을 이름과 함께 주소처럼 보이는 게 적혀 있었어요. 그 아래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간경화 악화시 응급연락처 정선병원. 수첩을 덮고 사진 2장을 다시 꺼냈어요. 그 순간 이상하게 확인해봐야 한다는 생각밖엔 안 들었죠. 저는 재빨리 수첩에 적힌 주소를 핸드폰 메모에 옮겨 적었어요. 그때 거실에서 딸이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아직 안 갔어? 너 깨면 가려고. 딸이 눈을 비비면서 몸을 일으켰어요. 혼자 일어나는 게 힘들어 보여서 손을 잡아줬어요. 엄마 나 어떡하지? 진짜 나 혼자 남은 거면. 딸이 또 그 말을 했어요. 공포에 떠는 딸을 안심시키며 손을 잡은 채로 말했어요. 엄마가 알아볼게. 넌 집에서 기다려. 그냥 엄마 믿어. 딸이 제 눈빛에서 뭔가를 느낀 건지 더 캐묻지 않았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밤새 잠을 못 잤어요. 누웠는데 잠이 오질 않더라고요. 천장을 보다 옆으로 돌아 눕다가 머릿속에서 계속 그 새벽이 떠올랐어요. 담을 넘던 순간 잡혀가던 그 사람의 눈빛, 그러다 동이 트기 전 결심했어요. 직접 가봐야겠다. 딸한테 말하지 않고 혼자서요. 딸한테는 사위 일로 알아볼 게 있어서 좀 나갔다 온다고만 했어요. 저번처럼 또 딸이 같이 가겠다고 하기 전에 먼저 선수를 친 거죠. 아침부터 버스 터미널로 가서 정선행 버스를 탔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보는데 내가 왜 이 길을 가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위가 진짜 거기 있을까? 그 사람은 정말 한승길이 맞을까? 만약 맞다면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하지? 그 생각을 하면 머릿속이 하얗게 됐어요. 버스 안이 따뜻했는데 손이 차가웠어요. 전 계속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쥐었다 폈다 했어요. 정선 터미널에 내리자 공기가 또 달랐어요. 이천이랑 달리 서늘하고 산냄새가 났어요.
저는 핸드폰으로 수첩에 적혀있던 주소를 찾아봤어요. 터미널에서 꽤 거리가 있었어요. 산자락을 따라 나 있는 길이었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제 발소리만 날 정도로 걸으면서도 자꾸 멈추게 됐어요. 다리가 아파서가 아니라 발이 무거워서요. 걸으면서도 만나서 뭐라고 하지? 그 생각을 했어요. 사실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었거든요. 뭘 물어봐야 하는지, 뭐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그냥 무작정 온 거예요. 한참을 걷다 보니 낡은 집이 보였어요. 슬레이트 지붕이었는데 마당 쪽에서 장작 패는 소리에 발이 멈춰섰어요. 그리고 담장 너머로 마당이 보였는데 거기서 누군가 장작을 패고 있었어요. 젊은 남자였는데 고개를 돌린 순간 익숙한 옆모습이 보였어요. 사위였어요. 순간 눈이 딱 마주쳤어요. 사위가 놀라서 손에 들고 있던 도끼를 내려놓더니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얼마나 그렇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장모님, 어떻게 여길... 사위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집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낮고 거친 기침 소리가 한 번이 아니었어요. 연달아 나왔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제 발이 움직이는 걸 느꼈어요. 제가 걷기 시작했어요. 사위가 막으려는 것 같았는데 몸이 먼저 반응한 거죠. 그리고 문 앞에 섰어요. 손이 떨렸지만 그래도 문을 열었어요. 방 안은 저녁처럼 어두웠어요. 작은 창문으로 빛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걸론 충분하지 않았어요.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는데 몇 초가 걸렸어요. 그리고 요 위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등을 벽에 기댄 채로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있는데 기침이 가라앉은 직후라 그런지 숨이 좀 가빠 보였어요. 머리도 하얗게 새고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는데 40년이란 시간이 지나도 눈빛은 그대로였어요. 그가 저를 보는 순간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한승길이었어요. 틀림없었어요. 아무리 야위고 늙었어도 그 눈빛은 제가 40년 전 마지막으로 봤던 그 눈빛이었어요. 땅을 짚고 일어서면서 절 바라보던 그 눈을 어떻게 잊겠어요? 정혜야. 그 목소리를 들었을 때 전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으려고 문틀을 잡았어요. 뒤에서 사위가 들어왔어요. 저랑 승길 씨를 번갈아 봤어요. 저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가서 요 옆에 앉았어요. 가까이서 보니까 얼마나 야위었는지가 더 잘 보였어요. 손등에 핏줄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고 안색도 좋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여기 있는 걸 알았어? 승길 씨가 물었어요. 여전히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어요. 사위 통장 받는데 거기 당신 이름 있더라고. 설마 했는데. 승길 씨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우가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 상우 잘못 아니야. 사위가 방 안쪽에 서서 바닥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할 말이 너무 많아서였어요. 긴 세월이 한꺼번에 목구멍까지 올라오는데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가 막막했죠. 그때 승길 씨가 먼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담요를 걷자 한쪽 다리가 보였는데 무릎 아래쪽이 안쪽으로 좀 틀어져 있었어요. 그때 돌에 부딪혀서 한동안 걷질 못했어. 치료도 제대로 못 받았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굳어버린 거야.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 다리로 40년을 살아온 거예요. 공사판을 다니고 혼자 아들 하나를 키우면서요. 다친 다리를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그냥 버텨온 거예요. 왜 말을 안 했어요? 그때 많이 다쳤다고 나한테 연락이라도... 승길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연락을 해? 알았으면 죄책감 갖고 살았을 거야. 그건 싫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쏟아졌어요. 사위가 방문 밖에서 인기척을 냈어요. 저는 눈물을 닦으면서 사위를 봤어요.
알고 있었어? 아버지 다리에. 사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릴 때는 같이 살았는데 짐이 될 것 같아서 보육원에 맡겼어. 쟤라도 제대로 된 데서 자라야 할 것 같아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었거든.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조여들었어요. 그 이후론 연락도 안 하고 살다가 상우가 찾아온 건 몇 년 전이야. 어떻게 찾아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여기 나타났어. 나는 오지 말라고 했는데. 사위가 그때서야 입을 열었어요. 그래도 와야죠. 짧고 묵직한 말이었어요. 그래, 왔더라고. 저는 그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아버지랑 아들인데 어색했어요. 정이 없어서 어색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는 부자들 특유의 무뚝뚝함이었어요. 승길 씨, 제가 먼저 그 이름을 40년 만에 입 밖에 낸 거예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해요. 그날 밤에 아무것도 못하고 온 거. 그게 평생 마음에 걸렸어요. 그때 당신이 맞는 걸 보면서 끌려왔잖아요.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도 모른 채로 그게 사는 내내 얼마나 무거웠는지. 이렇게 된 줄도 난 모르고 살았네. 목소리가 끊어졌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잠깐 멈췄어요. 이 자리에서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울 자격이 있나 싶어서요. 그런데 승결 씨가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정혜야, 그건 네 잘못 아니었어. 그날 내가 무리한 거야. 아무런 준비도 없이 덜컥 귀한 딸을 데려가려 했던 건데 무모했지. 결국 잡힐 걸 알면서도 그냥 한번 해보자 싶었던 거야, 솔직히.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렇게 끝났어도 그게 내 선택이었어. 당신 탓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시 눈물이 터졌어요. 막으려 했는데 안 됐어요. 40년 동안 혼자 들고 있던 게 그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승길 씨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한동안 울었어요. 소리는 안 냈어요. 그냥 눈물이 흘렀어요. 얼마 뒤 사위가 조용히 방에서 나갔어요. 우리 둘만 남겨놓고요. 저도 겨우 눈물을 닦고 추스르다 다시 승길 씨를 봤어요. 근데 얼마나 됐어요? 이렇게 아픈 게. 한 2년 됐나? 처음엔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이젠 좀 많이 됐나 봐. 병원은 제대로 다니고 있어요? 상우가 챙겨줘. 내가 안 그래도 된다고 하는데 내 말은 듣지도 않아. 그 말에서 미안함인지 고마움인지 복잡한 게 묻어났어요.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순간 수첩 생각이 났어요. 사위가 꼼꼼하게 적어뒀던 병원 일정들, 진료 날짜, 약 이름, 수치들. 그걸 혼자 관리하면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근데 상우는 언제 그 사실을 알았어요? 나하고 당신 사이.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내가 이천에 간 적이 있었거든. 거기까지 가서 뭘 했는진 말 안 했어. 그냥 볼 일이 있었다고만 했지. 근데 우연히 내 집에서 이천 떡집 명함을 찾아낸 거야. 그걸 보고 이상하다 싶었던 거지. 근데 애가 잘못 짚은 거야. 자기 친엄마가 아닌가 싶었던 거지. 그래서 내가 젊어서 좋아했던 사람이라고 말해줬어. 그 말을 듣더니 한참을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있다가 가더라고. 나도 그때 더 말을 못했어. 저는 눈을 감았어요. 사위가 우리의 과거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장모가 자기 아버지가 사랑한 사람이었다는 걸.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말할 수도 모른 척할 수도 없는 비밀을 혼자 안고 있었던 거잖아요. 저는 또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결국 이 사람도 사위도 다들 혼자 감당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서로를 위한다는 이유로요. 정선에서 내려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한동안 아무 생각도 안 했어요. 정확히는 생각이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정리가 안 됐어요. 창밖으로 산이 지나가는 걸 보면서 앉아만 있었어요. 그때 가방에서 핸드폰이 울렸어요. 딸이었어요. 엄마 어디야? 언제 와? 가고 있어. 조금 있으면 도착하겠다. 그 사람 찾았어? 알아낸 거 있어? 가서 얘기할게. 전화를 끊었어요.
가서 얘기할게 그 말을 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가 막막했어요. 딸한테 뭘 어떻게 말해야 할지. 사위 아버지를 찾아갔다고? 그리고 그 사람이 옛날에 제가 만났던 사람이라고? 40년 전에 야반 도주까지 했던 사람이라고? 딸 집에 도착했어요. 딸이 현관에서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절 보더니 딸 눈이 커졌어요. 엄마 왜 그래? 울었어? 울기는 피곤해서 그래. 저는 딸을 지나쳐서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딸도 따라와서 옆에 앉았어요. 한참 있다가 말을 시작했어요. 수진아, 엄마가 얘기를 하나 해야 하는데 끝까지 다 들어줘. 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담담하게 40년 전 이야기부터 시작했어요. 한승기를 만난 것, 야반 도주하다가 잡힌 것, 그 이후로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온 것, 그리고 우연히 사위 통장에서 그 이름을 봤다는 것, 정선으로 찾아갔다는 것까지. 딸이 중간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눈만 점점 커졌어요. 다 얘기하고 나서 저는 잠깐 입을 다물었어요. 딸이 제 표정을 살피더니 한참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그럼 엄마가 옛날에 만난 그 사람이 상우 씨 아버지라고? 제 끄덕임에 딸이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뭔가를 삼키는 것처럼 잠깐 있다가 눈을 떴어요. 그 사람이 그걸 알고 있었던 거야? 엄마가 자기 아버지랑 아는 사이라는 거?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됐대. 딸 표정이 굳어졌어요. 전 그게 보였어요. 딸이 핸드폰을 들어 사위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나야, 당신 지금 어디야? 엄마한테 다 들었어. 왜 말 안 했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난 건지 서러운 건지 둘 다인 것 같았어요. 사위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어요. 작고 낮은 목소리였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하면 다야? 나한테 그런 말도 못하는 사이야? 우리 부부잖아. 말했으면 장모님 마음이 어땠겠어. 그냥 그게 싫었어. 딸이 입술을 꽉 다물었어요. 눈물이 고이는 게 보였어요. 저는 딸 등에 손을 올렸어요. 그래도 나한테 말했어야지. 난 당신 아내잖아. 일단 지금 빨리 와 집으로. 몇 시간 뒤 사위가 왔어요. 안 본 사이에 많이 수척해진 것 같았어요. 딸이 일어나서 사위 앞에 섰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딸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근데 왜 하필 군대야? 왜 그런 거짓말을 해? 사위가 잠깐 바닥을 봤어요. 다른 말이 생각이 안 났어. 오래 자리 비워야 하는데 설명하기 제일 쉬운 게 그거였어. 얼마나 있을 생각이었는데. 사위가 입술을 한번 다물었다가 열었어요. 아버지 가실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곁에 있다가 그 다음에 돌아오려고 했어. 그 말을 듣는데 딸 얼굴이 무너졌어요. 그걸 왜 말을 못해? 아버지 아프다고 곁에 있어야 한다고 그 말이 뭐 그렇게 어려워? 말하면 당신 성격이 같이 가겠다고 할 거잖아. 임신한 몸으로. 그리고 장모님이 아시면 감당해야 할 게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서. 나만 가만히 있으면 될 것 같아서. 딸이 한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많이 힘들었겠다 혼자. 사위가 예상치 못한 반응에 눈을 깜빡였어요. 딸이 사위 팔을 잡아 끌어서 소파에 앉혔어요. 전 그 모습을 보다가 사위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사위 눈빛이 아까 정선에서 봤을 때랑은 달랐어요. 여기서는 더 작아 보였어요. 저는 그 대화를 듣다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곁에 있고 싶었던 마음 그건 잘못된 게 아니야. 근데 방법이 틀렸어. 가족한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혼자 감당하는 게 아버지를 위하는 것도 너를 위하는 것도 아니야. 알아요. 죄송해요. 나한텐 죄송할 것 없어. 일단 우리 애한테 연락 끄는 것부터 사과해. 딸 눈이 또 빨개졌어요. 저는 두 사람을 위해 잠깐 자리를 피해줬어요. 부엌에 들어가서 물부터 한 잔 마셨어요. 창밖을 봤는데 어느새 어두워지고 있었죠. 거실에서 두 사람이 나지막하게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딸이 뭔가 말하고 사위가 대답하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물 한 모금을 더 마셨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나란히 앉은 둘을 보며 말했어요. 그래, 아버지 병원은 제대로 다니고 있어? 사위가 놀란 것 같았어요. 그 이야기부터 제가 꺼낼 거라고 예상 못한 것 같았어요. 지금은 한 달에 2번 가요. 다음 달에 검사가 있어요. 검사 있을 때 나도 데려가. 같이 가야지. 사위 눈이 흔들렸어요. 그 사람 아들이 내 사위잖아. 이젠 나도 아는데 모른 척하고 살 수가 없어. 사위가 고개를 떨구는데 저는 말없이 손등을 한번 툭 건드렸어요. 얼마 전 딸은 예쁜 딸을 낳았어요. 간호사가 나와서 아이가 태어났다고 했을 때 사위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눈가를 손등으로 닦더라고요. 간만에 둘이서 복도 창가에 나란히 서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버지한텐 연락했어? 사위가 잠깐 멈췄어요. 아직요. 얼른 드려. 사진도 한 장 찍어서 보내고. 직접 보여드리기 전에 사진이라도 먼저. 사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고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장모님, 저 그때 왜 장모님 사진 가져갔는지 아세요? 전 그 말을 듣고 사위를 봤어요. 아버지한테 오래된 사진이 한 장 있었어요. 아버지가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걸 소중하게 간직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앨범에서 장모님 젊은 시절 사진을 본 순간 배경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놀랐었죠. 아버지가 한 번씩 술 드시고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늙으니까 그 사람 얼굴이 흐릿해진다고. 그게 서럽다고요.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그래서 가져갔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보고 싶어하는 사람인 것 같아서요. 아버지 성격에 이천까지 가서 보고 올 정도로 궁금해하는 사람인데 사진이라도 드리고 싶었어요. 그 사람은 40년이 지났는데 22살의 저를 잊지 않고 있었더라고요. 고마워. 그 사진 가져가줘서. 우리 대신 너희가 이렇게 만났으니 그걸로 됐다. 사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해 봄, 저는 사위와 함께 정선을 찾았어요. 이번엔 딸, 손녀까지 모두 함께요. 승길 씨도 우리가 온다는 걸 알고 들뜬 눈치더라고요. 일찍부터 집 앞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물론 전보다는 더 야위어 있었지만 그래도 표정은 훨씬 밝더라고요. 처음에 두 사람이 한동안 서로를 봤어요. 딸도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 얼굴이었어요. 그러더니 말 대신 손녀를 품에 안겨주더라고요. 승길 씨가 아이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안고 한참을 그냥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한참 뒤에 승길 씨가 손녀를 딸한테 돌려주고 나서 마당 한쪽으로 걸어갔어요. 다리를 약간 끌듯이 걸었어요. 딸이 그걸 보고 절 봤어요. 저는 눈으로 나중에 말해줄게 했죠. 승길 씨가 마당 평상에 앉았어요. 저는 그 옆에 가서 앉았어요. 아직도 많이 불편해요, 걸을 때? 괜찮아, 오래돼서. 승길 씨가 멀리 산을 봤어요. 그날 네가 끌려가는 거 보면서 이 다리 때문에 잘 됐다 싶었어. 전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다리가 멀쩡했으면 쫓아갔을 거 아니야. 그리고 더 크게 다쳤겠지. 이 정도로 끝난 게 다행이다 싶더라고. 너 데려가다가 더 큰일 나면 안 되잖아. 전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이 안 나왔어요. 이 사람이 다치면서도 저를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새벽에도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요. 바보같이? 제가 말했어요. 다른 말이 안 나왔어요. 그래, 바보같지. 그래도 나 이만하면 잘 살았네. 그 말이 뭘 담고 있는지 저는 다 알았어요. 손녀와 딸, 사위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며 승길 씨가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거든요. 그건 잘 살았냐는 질문이 아니라 잘 살았다는 확인이었어요. 저도 그 사람도 어쩌면 내내 바랬던 일이었을 거예요. 그날 그렇게 보내고 온 사람이 그래도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기를. 저도 말을 들으면서 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살았어요.
그게 전부였는데 그걸로 충분했어요. 40년치 말이 그 두 마디 안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 오랜 시간을 산에 혼자 있었어요. 가족도 없이, 연락도 없이 그 긴 시간을 뭘 생각하면서 살았을까요? 어떤 날은 견디기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봄이 왔어요. 늦었지만요. 집으로 내려오는 길에 사위가 제 옆에서 걸었어요. 걷다가 사위한테 말했어요. 수고했어. 혼자 감당한 거 힘들었을 텐데 괜히 나까지 찜이 된 것 같네. 아니에요. 평생 외롭게 산 저희 아버지한테 좋은 기억 주신 걸로 감사해요. 그래, 그렇게 생각해 준다니 고맙네. 사위가 작게 웃었어요. 근데 그 웃음이 처음 봤을 때랑 달랐어요. 뭔가 내려놓은 사람의 편안한 얼굴이었달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평생 그 죄책감이 오롯이 제 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사위도 똑같이 안고 살았더라고요. 서로 다른 자리에서 다른 방식으로 같은 걸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번 일을 통해 깨달은 게 있어요. 아무리 무겁고 미안하고 부끄럽고 꺼내기 버거운 일일지라도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걸 배웠어요. 그게 짐을 나누는 거고 또 같이 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까지 제 이야기를 풀어놓을 용기가 생겼나 봅니다. 부디 여러분 인생에도 평안하고 따뜻한 봄날이 찾아왔으면 좋겠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